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의장 윤찬근입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듣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라이브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 좀 한번 흔들어서 의사를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바로 여성 장애인 분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줌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음껏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대화 중이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해 주신 종이를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귀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도 척수장애인협회 성남시 지부 권민지 지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연맹의 박혜경 이사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민지 선생님부터 할까요? 네. 저는 일단 성남 시민이고요. 경기도 척수장애인협회 성남시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권에서 다양한 학교로 주로 많이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를 한 9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상임대표로 있다가 이제 지금은 장애인연맹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경이라고 합니다. 같이 하는 시간 동안 많은 정말 좋은 얘기들이 또 의장님을 통해서나 또 저희들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권민지 지부장님과 박혜경 이사님 모셨는데요. 이 두 분 다 우리 여성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둘째 가라면 서로 할 분들이라 오늘 아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이 아마 장애인 날인가요? 내일이 장애인 날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장애인 날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시겠는데요. 이 장애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먼저 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우리 인권을 좀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두 분이 좀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 우리 이사님이 좀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럴까요? 사실은 뭐 장애와 비장애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장애인의 날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굳이 또 그런 날을 만들 필요가 있냐,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비장애인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견이라는 걸 그냥 본인이 이걸 편견이구나 하고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의장님.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장애인도 나한테 편한 존재일 텐데, 일단 내가 장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렵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차별일지, 그리고 이게 그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우리 민지쌤 같은 분들이 그 장애 인식 개선 강의를 아이들한테 가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들이 있어야 그분들도 이게 차별이고 모르고 이런 것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이런 자리가 의장님이 지금 들어주시는 것처럼 많이 열렸을 때 또 이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야나 시선이 본인이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안 될까 싶어요. 네. 우리 권민지 회장님은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좀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장애 인구 중에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날 때부터 다 장애가 있어서 태어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는 교통사고라던가 질병에 의해서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비장애인 분들도 그런 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비장애인분들 누구나 다 예비 장애인이에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인식, 즉, 아는 게 없어서 서로 소통이 힘들고 또 그에 따라서 서로의 거리감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장애의 대부분이 후천적인 90% 이상이 이제 후천적인 장애로, 즉 다시 말하자면 비장애인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사실은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신 259만 명의 장애인 중에 우리 권민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259만 명의 등록 장애인 중에 90%가 후천적인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개인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환경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권민지 선생님 평소 그런 교육을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지금 교통사고율도 굉장히 많고요. 질병도 다양한 이유로 이제 질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또 이제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한 가정에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이 생기시면 가정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애 인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천적 장애 인구가 90% 이상이라 그러면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되는 이제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장애를 바라봤을 때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봐 주시고, 지자체에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남시가 장애인 복지를 굉장히 31개군 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남시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훨씬 더 장애 인구가, 또 장애라는 것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보다 나은 질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권민지 선생님도 후천성 장애시죠? 예. 간단하게 그러면 본인이 장애인이 된 걸 예.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사고로 장애가 생겼는데요. 처음에 다쳤을 때는 사실 제가 1992년도쯤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그 장애에 대해서 나라에서 뭐 크게 이렇게 개인의 장애로 봤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저는 지금 신경 쪽이거든요. 척수 마비 장애인데 그런 쪽에 전문 과가 없었어요. 지금은 재활의학과라던가 좋은 과들이 있어서 진료나 그다음 치료도 굉장히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저 때만 해도 그런 치료 시설이라던가 재활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좀 낮아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죠. 제 장애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재활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척수에 대해서 인식도 좋아지고요. 지금 누구보다도 밝게 이렇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후천성 장애가 90%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한 사회,
또 의료 기술이나 의료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이 후천성 장애를 많이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몫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와 같은 자치단체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다르다는 이유, 이걸로 이 차별 아닌 차별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소외 아닌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특히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소외받는 것이 현실인데, 이게 다 이제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혜경 우리 이사님, 네. 이 혹시 장애에 대한 편견, 좀 우리 주변에서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편견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은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우리 박 대표님은 뭐 못하는 게 없네? 이런 얘기를 건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너 달리기 빼고 다 잘한다고. 근데 달리기도 기록이 안 나올 뿐이지. 저는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사실 편견이에요. 저 사람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건 못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 다리가 불편하니까 뭐 어디 전문 지식도 많이 갖고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뭐 여행도 많이 안 다니겠지. 장애인이 무슨 여행을 다닐 수 있겠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게 뭐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나와 다르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안에서 편견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내성마비 장애인이 정말 힘들게 현관문까지 이제 기어 나와서 휠체어를 올라타고 이제 문을 나온 거죠. 그리고 열쇠를 꽂다가 문을 잠그려고 꽂고 있는데 열쇠를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옆집에 사람이 비장애인 남자가 걸어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 비장애인이 어떻게 했냐면 열쇠를 집어서 이 사람을 다시 휠체어를 넣고 집 안에 넣어줬어요. 이 사람은 나가는 길인지 들어오는 길인지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여쭸으면 그 사람이 저 나가는 길인데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좀 집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가능했겠죠. 그렇지. 그런데 도와줘야 된다는 이 본인만의 갖고 있는 그릇을 보면서 그냥 가행친절처럼 들어오는 길이구나. 안에 넣어드려야겠구나. 도와드려야겠구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것과 몰라서 또 이렇게 도와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저는 편견이라는 거 역시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봐서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실 편견의 벽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도 목발을 양쪽에 짚다 보니까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 가다가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팔을 막 끌어당겨요. 일어나게 도와주려고. 근데 사실은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져 봤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 봤겠어요.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됐습니다 이래요. 제가 혼자만 일어나는 방식이 있겠죠. 대신 저기 멀리 날아간 목발 좀 집어다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나 도움을 제공할 때 내가 무조건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 편견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 이 편견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상대에 맞는 배려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상대가 모든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곧 바람직한 배려인데, 그런 것이 바로 이 편견을 없애는 길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요. 우리 권민지 선생님은 그런 편견으로부터 경험 혹시 있으시면?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인데요. 가장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우리 박 대표님도 이제 좀 전에 겪으셨듯이 도와줘야 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휠체어는 무조건 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휠체어를 스스로 혼자 밀 때도 굉장히 많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대부분 밖에서 시민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밀어드릴까요? 한번 뭐 이제 좀 동의를 구해주신다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데 무조건 저를 보시면 무조건 밀어주십니다. 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되면 저도 제가 이제 뭐 멈춰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무조건 밀어주시면 저도 좀 곤란할 때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동의를 한번 구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동의가 곧 배려인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두 분은 척수장애 내지는 지체장애 분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편견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정신 연령이 낮은 그래서 발달장애. 예, 발달 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등치는 산만한데 왜 저렇게 성질이 참 괴팍해?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편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애인들을 일부러 기피하거나 피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편견 같거든요. 혹시 이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편견 사례 이런 건 없을까요? 중증장애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장애를 대할 때 지체장애와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하죠. 발달장애를 이제 둘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각장애라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있거든요. 우리 오감 중에 두 개를 차지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우리 잠깐 제가 정정을 드리면요, 의장님. 그 장애인 인구 중에 90%가 뭐 이렇게 중도장애다 이건 아니고요. 지체장애들의 90%가 이제 중도장애인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장애가 90%가 중도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발달장애 쪽이나 또 정서장애 쪽에서는 그게 또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그건 조금 수정해 드리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70년생 쪽 70년대니까 그때는 소아마비 장애가 많았어요. 의료 기술도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엄마들이 소아마비 예방접종이라는 걸 몰라서, 흔히 얘기하는 소아마비는 후진국병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제가 소아마비 장애인일 수 있는데,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체장애인 유형들이 소아마비가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뇌병변장애, 병이 들어서 뭐 변형이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내성마비라고도 하는데, 그런 장애 인구들이 지체장애 유형의 거의 한 80%를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산업도 발달하고 그리고 의학기술이 일단은 발달을 해서 제가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사회복지를 같이 전공했는데 저희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혜경아, 너는 왜 장애인들이 점점 더 중한 장애인이 많아지고 중도장애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름 저 또 똑똑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손 번쩍 들고 산업재해도 생기고요. 뭐 자동차들도 너무 발달하고 그래서 그랬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아니, 의학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그래. 예전 같으면 길에서 죽을 사람들을 다 숨이 끊어져도 살려와서 그들의 장애가 더 심해졌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나 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중증장애인들의 이 환경을 보면 사실은 그 안에 뭐 사례를 찾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의장님. 왜냐면 삶의 모든 것들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환경,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해서 요즘 이제 베어프리 환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환경을 얘기하죠. 이제 그럴 때 그런 환경에서도 사실은 우리 실제 사실은 민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1cm 턱도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뒤로 자빠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도장애, 뭐 중증장애인을 갖고 어떤 부분에 뭐 사례가 있냐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삶 자체가 다 장애물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장애 인식이나 편견 문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그러면 말씀 좀 나눠볼게요. 그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그 법률이 네네. 개정이 됐잖아요. 장애인 건강권법이 이제 그 개정 내지 제정이 되는데 이 법에 따라서 보면 장애 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총 17개 불과해요. 그죠. 전국 네. 규모로 보면 너무 사실은 전국의 종합병원이 366개인데 그 중에서 장애 친화 건강 검진 기관이 17개밖에 현재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을 제가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되는 법을 보니까 두 가지가 핵심이더라고요. 하나는 이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수화 통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베어풀이 그렇죠. 아주 이 시설 자체를 그 건강검진의 시설을 그렇게 조건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핵심이 그 두 가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들이 기피를 하게 되고, 장애인이 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17곳으로만 좀 신청돼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 우리
저 이사님 박혜경 이사님께서 이 문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저는 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예. 좋겠어요. 사실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안에 보면 또 여성장애인 출산권이 있거든요. 예. 여성장애인 사실 치아 산부인과도 전국에 많지 않아요. 지금 이 건강검진기관이 뭐 17기관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뭐 전용 산부인과도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저희 집 앞에 이제 단국대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건강검진을 하면요. 병원들이 특성상 너무 크잖아요. 규모가. 그럼 목발을 짚고 가운을 갈아입고 걸어가는 것도 너무 멀고. 그리고 목발을 짚을 때 보통 우리가 목발을 짚으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리고 무엇보다 엑스레이 기계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목발을 놓고 서 있을 수는 있어요. 한 발이 그나마 좀 아직 힘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뒤뚱거리는 거죠. 이제 그 껴안아야 된다는 게. 그런데 의료 장비가 만약에 잘 배치가 돼 있다면 여성장애인이 앉아서도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고 누워서도 엑스레이를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비장애인을 위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든 의료 장비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맞춰가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높낮이가 높이 조절이 안 된 침대를 기어 올라가야 된다거나. 예, 근데 만약에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높이가 쫙 낮아졌다가 내가 살짝 옮기면 다시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만 제공이 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 17개밖에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어떻든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 안에서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지자체나 국가에서 아예 제도적으로 법처럼 우리가 헌법에 딱 뭐 이렇게 제정한 것처럼 이렇게 건강권 안에 이렇게 여성장애인이든 남성장애인이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의료장비를 비치해줘라. 이런 것들을 딱 만들어 놓으면 참 더 좋지 않을까. 강제성을 띠게. 그러니까 영리기관인 의료기관들이 그렇죠. 그런 시설을 투자하거나 혹은 수화 통역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 영리병원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아마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정부나 지자체가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그렇죠. 그거를 그 국가가 제도적으로 그 충원해 주는 거. 그렇죠. 인건비나 아니면 의료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거죠, 사실. 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영리 의료기관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사실은 그 장애인 분들의 그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 복지 차원에서 정부가 나서야 된다, 지자체가 나서야 그렇죠.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2018년 기준인데요. 우리나라 장애인의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그 수검률이 네네. 63.7%더라고요. 그리고 비장애인은 76.6%. 그러니까 비장애인보다도 한 13% 정도 장애인들은 건강검진을 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가니까 불편하고 또 돈도 없고 맞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적게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 되니까 이 5% 정도 되는 그 장애 인구에 또 따져보면은 진료비가 그 전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 진료비가 약 85.7조. 근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의료비가 14.7조. 상당히 전 국민의 5%밖에 장애인이 아닌데 네. 실제로 이 진료비는 14.7조, 예. 약 한 18%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마침 이 장애인들의 이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많이. 예.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이 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고 병원에 가니까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기피하게 되잖아요. 요걸 기피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이 장애인 분들이 병의 발병률 이런 것도 더 많이 높고 또 조기 사망률 검진이나 이런 거 제대로 못 받다 보니까 생기는 조기 사망률도 높고 뭐 이런 사회적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나 또 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의장님. 예. 우리 권민지 선생님은 건강검진 정상적으로 잘 받으십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자주
검진을 받으러 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예, 근데 뭐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은 척수장애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어느 부위에 장애를 입원에 따라서 뭐 경추냐, 요추냐, 흉추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잘 아시네요. 사실은 네. 사실은 이 감각이 어디부터 없냐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추면 목 밑으로는 아예 못 쓰는 사지마비 환자고요. 그다음에 흉추 같은 가슴 미치고 뭐 요추는 우리 허리 미치건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배변 활동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대장암 검사를 받는다. 그럼 사실은 이걸 케어할 수가 없는 거죠. 약을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변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쉽게 말해서 이 호수를 집어넣는 것 자체도 강직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은 아마 제가 보기에 척수장애인들은 절대로 검사할 수 없는 건강 항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장애에 따라서 내가 검진받을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어떤 장애냐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 장비나 이런 것들도 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노인분들도 사실은 비슷한 여건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좀 분들이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의료 좀 최첨단 의료기구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리고 접근성도 중요해요. 접근성이 중요하죠. 접근성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큰 병원일수록 동선이 너무 넓고 많이 걸어야 되고 그리고 가야 될 과가 너무 많아지고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접근권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장애인 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의료원이 있잖아요. 뭐 경기도도 의료원이 있고 충남도 그렇고 의료원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지자체에서 의료원에 이렇게 재원을 이제 서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병원을 사실은 장애친화병원이나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딱 만들어버리면 사실은 영리를 추구하는 종합병원에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의료원은 어쩔 수 없이 다 이게 속해 있는 그리고 사업비를 받는 기관이잖아요. 병원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점점 더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마다 의료원은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료원을 좀 제도적으로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그리고 그쪽에다가 예산을 주기도 사실은 개인 병원에 주는 예산보다는 의료원에 주는 예산이 뭐 회계 원칙적으로나 맞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장애인들과 관련되는 그 건강검진 센터를 시도별로 하나씩 설치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시도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분들이 전문적으로 건강검진 받으려면 시도별로 한 개씩 설치된 이제 거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는다든지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다행히 뭐 우리 성남에는 판교에 하나가 있어요. 경기도 차원의 그 건강검진 그 기관이 성남의 판교에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런 시설들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좋은 공공의료기관, 그렇죠. 예, 성남시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담당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성남시 의료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 부분도 저희 성남시 의회 차원에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게 모델로 해서 성남시가 그렇게 열어 나간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뭐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또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장애인분들 중에서 보니까 이 건강검진을 받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치아더라고요. 맞아요. 예. 치아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이 치아에 대한 거를 건강검진을 사실은 시시때때로 좀 받아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 장애인분들이 가서 검진받고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기피가 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망가지는 부분이 치아,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주치, 장애인들에 대한 치아를 관리해주는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원래 계획했던 것처럼 장애인분들이 치아를 잘 관리하는 건강주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예, 혹시 그런 사례 같은 거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치과를 이렇게 가보면 아까 잠깐 내비친 얘기지만 치과 의자에 앉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발판이 하나 있고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높이가 있으니까. 그건 사실 지극히 그 치료를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 눈높이에 맞춰진 그 의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불편하고 그리고 우리 민지쌤처럼 이렇게 휠체어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높이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안아 올려야 된다든가 아니면 의사 선생님 무릎을 꿇어서 봐야 된다든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가 더 그리고 또 장애인 당사자들은 보면 내가 누군가한테 부담을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한테 불편을 주고 있네 하면 본인을 밖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처음에 가서 내가 못 모르고 치과 검진을 해봤더니 의사 선생님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리고 간호사들도 힘들었고 그럼 내가 다음에는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건강 주치제도 얘기하셨지만 비장애인 의사들은 사실은 이 페이를 버는 머니를 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하고 얘기할 때 어디가 아프세요? 짧게 끝내는데 이 주치의를 하게 되면 장애인이 왔을 때 이 사람 들어오는 입구부터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말을 많이 들어줘야 되고 하면 뒤에 환자가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주치의를 정말 하고 싶은데 의사 선생님은 그런데 뒤에 환자가 밀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뒤에 환자가 밀린 걸 이 장애인 당사자는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위축감이 들죠. 예. 저도 실제적으로 치과에 얼마 전에 갔었는데요. 예. 사실 이게 성남시 내에 있는 일반 치과를 먼저 갔었어요. 근데 지금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진짜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미안하다니까요. 그래서 경기도 지금 그 죽전 쪽에 용인 그쪽 그 단대 장애인 전문 치과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리로 옮긴 경험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요. 그게 뭐 얘기를 해도 끝도 없을 정도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발달 장애인들도 치과에 가면 집중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테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무튼 같이 고민해볼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건강권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좀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서요. 그 서울에서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여성장애인 엄마와 자녀를 동시에 케어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산후조리, 기저귀 갈기 뭐 이런 거 이유식도 만들어주기, 또 아이하고 서로 놀아주기, 이런 것들이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아서, 서울시에서는 여성장애인 홈헬퍼 사업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사업, 여성장애인이 임신을 해서 출산하고 육아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지 선생님 어떠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여성장애인 분들이 임신부터 출산, 그 다음에 육아까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렇게 당연히 조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성남시도 복지가 잘 돼 있는 도시니까 성남시에서도 좀 앞서가는 그런 지원을 해주시면 훨씬 더 여성장애인들도 부담을 갖지 않고 결혼 생활, 그 다음에 임신, 육아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렇죠. 2중고, 3중고에 조금이라도 들어주면. 사실 장애인들은 결혼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고, 비장애인이 결혼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결혼율도 낮거든요. 그렇죠. 결혼 자체가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임신과 여성장애인은 좀 추가적으로 임신과 출산은 더욱더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박 대표님은 혹시 저는 잠깐만요, 대표님. 네. 기혼이세요, 미혼이세요? 저는 기혼이죠. 기혼이시죠. 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시네요. 네, 저는. 그럼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걸 현실적으로 많이 겪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는 사실은 제 주위에 보면 보통 여성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 남편과 결혼을 참 많이 하셔요. 근데 저는 남편이 저보다 더 장애가 심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둘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보니까
이 아이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신 육아를 도와줄 그리고 제가 우리 첫애가 2002년생인데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갔죠. 근데 걔를 낳았고도 그 당시에는 이런 뭐 홈헬퍼나 여성장애인 뭐 이렇게 육아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온전히 저와 이제 신랑이 아이를 케어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우리 아기 때는 하루에 목욕도 몇 번을 시키거든요. 왜냐면 애가 젖도 많이 토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진짜 욕실에서 물을 만약에 비장애인 남편이 있었다면 아니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었다면 욕실에서 물을 담아서 이렇게 안방에서 따뜻하게 애를 식혔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물통도 욕실에서부터 끌고 오고 아이도 수건에 눕혀서 문지방을 통통통통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키웠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큰애를 제가 한 6개월을 키워보니까 도저히 이게 장애인 부부가 아이를 키운다는 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저는 이제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겼었어요. 아예, 예. 그래서 아예 타 지역에 살고 계신 엄마한테 애를 맡기고 일주일에 한 번 아이를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둘째가 딱 태어나니까 둘째 때는 아예 병원에서부터 우리 엄마가 안고 가는 거야. 근데 저희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참 안 됐다 이러더라고. 엄마 뭐가? 이랬더니 얘가 첫발 딛는 것도 못 보고 엄마 소리하는 것도 못 듣고 너는 그런 추억이 하나도 없잖아. 그걸 내가 다 받았는데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맞네. 내가 아이를 낳기만 했지. 그런 적이 없구나.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 아이를 키울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애가 이제 좀 더 컸을 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7살쯤에. 근데 동생이 아프면 저희는 큰애가 얘를 업고 뛰는 거예요. 아빠는 휠체어 타고 따라가고 엄마는 목 봐주고 뛰어가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응급실에 가면 이제 다들 놀라는 거예요. 조그만 애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 애가 동생을 업고 뛰어오니까. 그럼 부모님 어디 계셔? 이러면 뒤에 오세요? 이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순간 이 아이 양육도 내가 우리 딸한테 맡겼구나. 그런 또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고 아이를 양육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럼 저도 엄마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아이를 목욕시킬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내 아이의 살결이 어떤지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여성 장애인 분들이 결혼을 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여성장애인 홈 헬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사업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성남시에서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성남에 요 시청 앞에 가면은 육아 종합 지원센터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서 곧 입주를 하게 될 텐데 이 성남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다 육아를 지원하는 종합센터인데 이 또 장애인 또 여성의 출산과 육아는 또 좀 특별한 문제일 것 같아요. 물론 그 기관에서 그런 역할까지 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서울시처럼 여성장애인 홈 헬퍼 사업 같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럼 정말 좋죠. 그러면 여성장애인들이 결혼도 겁을 내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나 닮은 아이가 하나 태어나서 엄마라고 불러주는 그 느낌의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못 느끼고 장애가 있는데 또 나를 닮은 아이도 하나 없네? 그러니까 이게 모성권도 못 지키고. 그러니까 참 슬픈 현실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러네. 그래도 우리 박혜경 대표님은 아이들을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아유, 저희 애들은 제가 스파르타로 키워서. 예, 아무튼, 존경합니다. 이제 여성장애인 출산 육아 문제는 넘어가고요. 일자리 문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장애인들이 하고, 육아하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회 참여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일자리 문제인데 보통 여성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하기 참 매우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 여성장애인들,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0.6%,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거는 1% 이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구매를 하는 제도가 있어요. 사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을 0.6% 구매한다는 건 너무 작은 것 같고, 사실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 목표율이 3.3%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시가 높고 경기도가 높고 그렇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가급적 많이 구매하게끔 목표를 정해놓고
물론 그 목표는 다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성남시도 그런 뭐 나름의 목표가 있지만 많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성남에는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8개에서 8개에 연간 한 45억 정도 지원해가지고 일자리 이 취업 문제 어려운 거 이런 거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 직업 능력도 좀 키워지고 자활할 수 있는 것도 키워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네. 한마디 네. 먼저 이번에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 그 사업장에 사업주분들과 그 동료분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먼저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 장애인분들의 취업이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인식 개선의 부분이 우선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으면 장애인을 구직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의 변화가 우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네. 우선 기존에 우리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야 네.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원활해지고 그래야 더 많은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뭐 매우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혹시 박 대표님은?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고향이 강원도예요. 그런데 강원도 주문진이 고향인데 제가 20살이 넘으니까 강원도 바닷가에서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직장을 다녀봐도 그리고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격리를 한번 해보려고 갔더니 20대 초반이었죠. 그 사장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미스박, 내가 손님인데 미스박이 저기서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 왔을 때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러면 그 사람이 편하게 커피를 받아 먹을 수 있을까? 딱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나한테 격리도 아니구나. 나 그럼 직장을 다니지 말아야 되나?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장애인 직업학교를 23살에 만나서 24살에 그곳에서 1년 동안 전자기술을 배워서 천안으로 취업을 나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400명 되는 그 직장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제가 감시카메라 수리사로 한 8년을 넘게 근무를 했어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몰래카메라죠. 왜, 회장님? 그 수리사로 저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취업을 하러 딱 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딱 저를 면접 본 사람이 제 이력서를 옆으로 탁 던지면서 뭐랬냐면 뭐 박혜경 씨는 2다리를 못 쓰니까 앉아서 하는 일밖에 못 하겠네? 그런데 내가 한 달 동안 지켜볼 건데 한 달 안에 박혜경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못하면 내가 제일 먼저 자를 거야.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자를 거야? 그 당시에는 사실 그런 얘기가 아무렇지 않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또 오기가 또 있는 여성장애인이라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거기서 8년을 근무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는 그 공장에서 일할 때 식당하고도 너무 멀어요. 밥 먹는 그 공간과 사무동이 너무 멀어서 어느 순간 정신을 굶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걸어가도 벌써 식사 시간이 끝나요. 올라오면 또 늦어. 그러니까 한 8년 가까이를 회사에서 밥을 안 먹었어요, 점심을.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박혜경 씨 내가 차로 좀 이렇게 데려다 줄게. 같이 밥 먹으러 식당 좀 가. 이랬으면 제가 홀딱 올라탔겠죠. 그런데 누구 하나 나한테 밥 먹으러 가자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도 그래 뭐 얘는 밥 안 먹는 애야. 그러니까 왜 안 먹어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회사 전체에 장애인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뇌병변 장애인이라 박스를 포장하는 사람이었고 한 명은 이제 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리를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책상에만 앉아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룸인 거예요. 근데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장애인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전문 지식이 그 회사를 제가 한 8년 다니고 나니까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둬도 어딘가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 회사에서 내가 필요하면 뽑아. 이럴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장애인들은 그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또 남성장애인하고 비교해서도 학벌이 낮아요. 교육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대, 윗세대 엄마들은 야, 여자가 배워서 뭐 할 건데 이런데 그 여자도 안 가르쳤는데 장애가 있는 여자야. 그럼 집에서 동생이나 봐라? 그러면서 애를 완전히 이제 살림만 하는 여자로 키우는 거죠. 엄마들이.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자존감도 낮고 그러니 어디 가서 일을 할 용기도 못 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민지쌤이 얘기한 것처럼 또 비장애인들 역시도
이 사람이 장애가 있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불편한 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조차 없는 인식이 아예 없는 그런 쪽에 그냥 장애인으로 툭 들어가는 거야. 그러네요. 장애 인식이 없는 것도 문제고 지금 이제 우리 박혜경 이사님 말씀은 여성 장애인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업 능력을 그죠, 가져야 전문성을 되는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 뭐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직업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예산도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성 장애인에 맞는 그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잘 발굴해서 훨씬 더 뭐 비장애인만큼 더 잘할 수도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서 하는 일은 절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근데 앉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 의장님과 대화하는 거나 아니면 앉아서 뭔가를 만든다 이러면 그건 솔직히 자기가 장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장애인 당사자한테 그리고 그들한테 맞는 장애로 느끼지 않는 그런 일자리만 그리고 그런 기술만 습득을 한다면 사실은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건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런 걸 많이 개발해서 그 적성에 맞는 직업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사실 일자리를 갖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뭐 비장애인들도 일자리 없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자립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라도 여성 장애인 혹은 장애인의 의무 취업 비율 이상으로 더 많이 좀 사실은 고용을 해서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 저희도 함께 의장님이 해주실 거잖아요. 예, 듣다 보니까 매우 더 공감이 가서 요거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갖게 되네요. 일자리 문제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네네.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뭐, 대화를 나누자면은 한두 컵도 할 수도 있지만, 뭐, 한정된 시간에 어쩔 수 없으니까, 요 문제만 얘기를 하고 오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장애인 부모, 장애인 여성,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분들이 또 겪는 어떤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 시기에는 장애인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사회적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비장애인, 장애인, 부모가 좀 다를 뿐이지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분들, 청소년들은 사실은 혼자 오히려 어떤 자격지심에 다른 친구들과 멀리 하려고 하고 또 장애 부모를 가진 그 부모들이 아이에게 공부를 직접적으로 시키는 거나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좀 덜 되게 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만의 공간으로 숨어버리거나 그로 인해서 그 친구가 청소년기를 긍정적으로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저는 또 아이를 키웠으니까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저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커갈 때 친구들을 집에 데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친구들이 간 다음에 우리 아이를 붙잡고 물어봐요. 야, 애들이 엄마 아빠 보고 뭐래? 이렇게 묻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애가 학교에서 야, 쟤네 집 갔더니 엄마 아빠가 장애인이야. 야, 쟤네 엄마 야 그러더라 하면서 막 혹시나 얘가 그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들은 그랬어요. 엄마 무섭게 생겼대. 우리 세문이 애들은 저한테 그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또 나도 내가 장애라는 부분을 아직도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이제 여성장애인들 가정의 아이들을 보면요. 이 여성장애인들이 아이한테 쩔쩔매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장애인이라서 미안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엄마를 더 우습게 보고,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이 학대, 폭행 빈도가 비장애인 엄마들을 때리는 아이들은 사실 흔치 않거든요. 근데 성소년기 때부터 엄마를 학대하고 폭력을 행사한 아이들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엄마에 대한 원망, 분노를 자기의 감정을 엄마한테 쏟아내는 거죠. 그럼 또 엄마는 그거를 받아들여요. 죄책감. 응. 내가 장애인이라 얘가 이렇게밖에 못 컸고 엄마 탓이야. 네가 멀쩡한 엄마 밑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에 이 엄마는 이 아이가 그 어떤 나쁜 짓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제가 아이를 스파르타라서 키웠어요 이랬잖아요, 의장님.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가 딱 되는데 애들이 좀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애들 앉혀놓고 야 엄마도 김태희 장동건 같은 아들을 원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들을 줬잖아. 그러면 우리 서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나도 엄마가 처음이고 니도 이 나이가 처음이야. 하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안 그랬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많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면 기가 죽은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숨게 숨게 되고 그리고 그 엄마라는 존재 그리고 애들이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엄마가 장애인일 때 애들이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철이 빨리 들어요. 그러니까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부터도 아이들이 없으면 마트에 장보러 못 가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끌차를 끌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은 철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의뢰이 뭐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둘째가 어릴 때 저희 큰애가 이제 어느 정도 걸을 때죠. 근데 얘가 차에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너 왜 안 자니? 이랬더니 동생을 업고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류의 책임감들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런 미안함, 죄책감이 또 생기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정말 잘 커지면 다행인데 내 부모를 원망하고 또 이런 아이로 큰 애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한 케어나 제도적인 서비스나 아니면 우리 멘토 멘티처럼 그런 같은 또래 그리고 같은 환경의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한다든가 우리 엄마만 장애인이 아니었네. 얘네 집도 얘네 엄마도 장애가 우리 엄마보다 심한데 이렇게 느끼게 하는 환경도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 더불어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문제도 있겠네요. 우리 권민지 선생님은 그 장애인식 교육 이런 거 학생들 상대로 청소년 상대로 좀 교육하시죠? 그 교육 현장에서 좀 느끼는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장애 학생들이 이제 지금 이제 통합 교육이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일반 학교에도 이제 통합 학급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특수 학교가 있고요. 네. 예, 이제 그런데 통합 학교를 제가 이제 주로 많이 가는데요. 그 일반 우리 비장애 학생들도 인식이 지금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지금 의무화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아이들이 인식이 많이 좋아져 있어요. 좋아져 있지만 아직도 이제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아직도 물론 있지요. 그런데 그 이제 경계성 장애라고 그래서요. 저처럼 아예 조금 좀 중한 장애 학생보다 약간 장애가 있는 듯 없는 듯 한 또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겪는 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같이 그 또래 친구들하고 지낼 때 약간의 충돌, 어려움들도 뭐 아직 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박 대표님처럼 장애의 부모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사실은 어떤 조금 그 지원을 더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서 아니면 그거는 이제 또 당연한 권리죠. 그 아이들한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된 지원을 똑같이 공평하게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 아동들이 학교에서 그 또 다른 비장애 아동들과 그 차별 없이 학습권을 교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은 좀 관심과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역시도 또 저희들이 할 일이 있는 얘기네요. 여기까지 이제 두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줌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여성 장애인 분들이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들고 말씀을 하시면 바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저기 종이 드셨는데요. 마이크 켜드릴 테니까 질문하시면 됩니다. 종이 드신 분 마이크 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모두클립 대표 이면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내용 굉장히 재밌었고요. 사실 제가 질문을 만들었었는데 내용 중에 다 나와서 질문할 여지가 없이 내용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정보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파란 종이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켜드릴게요. 잠깐만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장애인식에서 강사 정복순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제가 의장님들의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가 동전마을 야탑인데요. 카톡길을 내려가면 한손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고 이럴 때 산책 나갔다가 화장실이 없고 고통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의장님께 모란 쪽으로나 임해동 쪽으로나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탄천이나 모란이나 임해동 쪽에 그 화장실이 좀 부족해서 좀 애로사항을 겪으셨다는 말씀이신데, 이제 이게 자연하천이다 보니까 무작정 많이 할 수는 없고, 그쪽에 좀 불편하다고 하는 곳 위치 저희가 확인해서 설치가 가능한지 제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네, 질문 또 다른 분 하실 분 계신가요? 질문 있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도장애로 지체 장애 1급 전동휠체어 이용자 정경자입니다. 네. 저는 건강검진도 사실 여태까지 전동휠체어 이용자라 유방암 검사, 자궁암 검사, 인내시도 다 거절하고 못했어요. 그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 장애인 택시를 탈 때가 있는데요. 네, 지금 저상버스가 많이 성남시에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상버스를 저희가 타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전동차를 타고 가려면 사람을 밟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상버스보다 성남시 장애인 콜택시를 타려면 보통 1시간 이상 기다려요. 그래서 저상버스보다 우리 장애인 콜택시를 더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우리 정경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상버스 타는 것보다는 장애인 콜택시 타시는 게 좋죠. 장애인 150명당 저희가 콜택시 한 대 운영하고 있고요. 법적으로는 67대인데 지금 80대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불러도 1시간 내에 오기 힘들고, 예약해서 하려면 하루 전, 이틀 전에 해야 되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 장애인 콜택시는, 늘려가려고 예산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계속 장애인 콜택시 늘려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용선님, 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 서울에 사는 뇌성마비 장애인 1급이에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활동 보조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거든요. 예. 제가 가족이 남편이랑 애들이 2명이 있다는 이유로 저한테 학교 보조 시간이 너무나도 적어요. 그런데 안 그래도 지금 비장애인 엄마가 아니고 예. 자기랑 부모님을 어떻게 자기가 학교에 갔다 오고 직장에 갔다 왔는데 지구난 몸으로 어떻게 엄마를 케어할 수 있겠어요. 네. 앞으로 학교 보조 지원도 장애인에 대한 위험들이 있잖아요. 예. 뇌성 장애인, 지적 장애인, 지적 장애인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의원님한테 그냥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이 법은 꼭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리 친구들이 많아도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고 하면 장애가 더 심해져요. 그런데 애들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클 때까지 엄마를 끝까지 책임지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사치 내에서도
이런 장애인별로 그런 제도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활동 보조 지원하는 것이 뭐 우리 바우처 카드나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두 분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 뭐 보조 시간이 적고 이런 문제들인데 그게 이제 확대가 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것도 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박선아.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잘 보았습니다. 모두 100%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좀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청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수어가 조금 더 널리 보급되어서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이 소통 문제가 더욱더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도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좀 아쉽습니다. 저도 수화를 좀 배워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최소한 인사라도 수화를 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더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시면 없으신 걸로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권민지 선생님 그리고 박혜경 이사님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여성 장애인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제가 100% 해결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남시 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들어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여성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는 시정이나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흔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